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자입니다. 저는 배우자에 대한 넘치는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 생각은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드라마에서 본 대로 너무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 생긴 비극이었죠. 물론 결혼의 전제 조건이 남녀 간의 사랑이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도 돈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돈 같은 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여자에게는 남편보다는 시댁 식구들과의 궁합이 잘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입버릇처럼 결혼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결혼해보니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절대 아니더라. 시자가 붙은 인간들은 유부녀에겐 가장 큰 적이다 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가능하면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친구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유롭게 연애를 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기준으로 지겨워질만 하면 남자친구를 바꿔가면서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남자 관계가 너무 문란한 거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 질문에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송이 너 정말 순진하다.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야. 지금은 그냥 끌리는 남자들 만나면서 사귀는 거고 결혼은 무조건 조건을 따져서 할 거야. 결혼해서 사람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저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진 재산이나 직업 같은 조건만 보고 결혼한 그 친구가 돈이 없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남편이 좋아서 그거 하나만 믿고 덥석 결혼했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돈보다는 남편만 믿고 결혼을 결심한 경우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난이라는 현실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메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와 성격적으로나 조건으로나 맞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억울하고 서글픈 이야기는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 사연을 몇 자 적어서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 역시 모아둔 돈이나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제 부모님의 영향이 아주 컸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뒤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복권을 사거나 여행수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늘 낙천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매달마다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하시면서도 돈 문제로 서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사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돈 같은 건 없어도 가족끼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저와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엄마에게 저와 아버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돈 대신에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첫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그는 얼굴도 잘생겼고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최고인 타고난 금수저였어요. 제 동기 여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선배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타고난 근본이 다른 제가 감히 그 선배와 엮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과에서 MT를 갔을 때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모두들 즐겁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제게 술도 깰 겸 해서 같이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저희들은 산으로 이어진 어두운 산책로를 올라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선배는 저를 보면서 송이야, 우리 사귀자. 난 네가 좋아. 라고 갑작스러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선배의 말에 저희 집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게 제 처지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선배 집안하고 나는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 사랑도 좋지만 결혼은 어느 정도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거야. 송이야, 돈을 보고 결혼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그는 사랑 앞에서 돈 같은 건 필요 없고 돈으로 사랑을 사는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는 있는 집안 남자답지 않게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고 있는 티를 내면서 거만하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저는 저희 과에서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제 친구들은 모두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니다가 선배가 졸업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전 이제 곧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꿈같은 현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세상 일이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난 선배의 표정이 아주 어두웠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선배는 집안에서 저희들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선배는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 같이 살자는 말도 했어요. 선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선배만 믿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가 절대적으로 저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선배는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도 보내지 않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달 뒤에 제게 헤어지자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선배는 몇 달 뒤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와 격이 맞는 재력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사랑이었던 선배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은 제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일주일이 넘게 시리에 빠져서 밥도 먹지 못했고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제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만 누워만 있자 엄마는 그게 모두 집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첫사랑에 실패를 한 아픔보다 저 때문에 속을 태우는 엄마가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랑의 미련 같은 건 버리기로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자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피셨어요. 송이야, 너 괜찮니?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미 떠나버린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기로 했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난한 게 죄고 내가 죄인이야. 못난 부모 만나서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했잖아. 엄마가 자책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파. 그래,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어서 먹어. 저는 오랜만에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송이야, 남자란 버스와 같은 거야.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곧 다시 오니까 정훈 선배는 잊어버리고 기운내. 더 좋은 남자 만나게 될 거야. 저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시련의 아픔을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 처지라서 취업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와 같이 졸업을 한 친구 중에는 취업 재수를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이어서 제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회사에 무난하게 합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제 업무는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불만이 있어서 찾아온 고객들의 불평을 하루 종일 들어주는 일이었죠. 전화 상담원은 고객들과 마찰이 생겨도 전화만 끊어버리면 끝이었지만
잔뜩 화가 나서 직접 찾아온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퇴근할 때까지 온갖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상대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웃는 걸 보고 왜 비웃냐고, 사람을 약올리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보 직장인이었던 제게 고객센터의 민원 처리 업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살이 빠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부 진상 고객들이 하는 개념 없는 짓 때문에 사람에 지쳐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만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는 가능하면 한 달 정도 휴직을 하고 쉬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일을 하는데 저만 우울증을 핑계로 휴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팀장에게 제 상태에 대해 말을 했지만 역시나 팀장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어요. 고객센터 직원들 중에 우울증 한번 안 걸려본 사람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대단한 핑계라고 휴직을 하려고 들어. 정 쉬고 싶으면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팀장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팀장을 만나고 온 다음에 기운이 빠져서 힘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영업팀에서 근무하는 정성호 대리였어요.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저와 제 동기들이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에게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영업팀은 고객센터와 같은 층에 있어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다지 친하지는 않아서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저는 하소연을 하듯이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에 너무 지친다는 말을 했어요. 정 대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나야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이 겪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처지라고 말하면서 힘들어도 기운 내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 제가 우울증 초기라는 말을 해도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팀장이 제게 했던 말처럼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울증의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태였지만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을 가지거나 따뜻한 걱정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부서도 아닌 정 대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고객센터 일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엄청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만사가 귀찮아지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는 번아웃이 왔었어요.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까 번아웃이 사라졌어요. 송희 씨도 명상을 한번 해봐요. 정 대리는 제게 자기가 다니는 명상센터를 추천해 주었어요. 저도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을 수련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며칠 뒤에 정 대리와 함께 명상센터로 가서 등록을 하고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괴로운 일이었는데 꼭 참고 계속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만 감으면 머릿속을 떠다니던 온갖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비바람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드러나듯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리 대하기가 힘든 고객이 찾아와도 제게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진상짓을 해도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응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우울증 증상도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정 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일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부터 송희 씨를 쭉 지켜봐왔어요. 송희 씨 얼굴이 늘 그늘져 있고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송희 씨가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하고 마음 졸였어요. 절 많이 걱정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왜 제가 그만둘까봐 마음을 졸이셨어요? 그건 송희 씨를 더 이상 못 보게 될까봐 그랬죠. 정 대리는 그 말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가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같이 명상을 했고 명상이 끝나면 같이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기도 했어요.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 알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대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는 우선 성격이 차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업무 능력도 좋아서 상사들에게 모범사원으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외모도 여자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호감형이어서 그가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도록 그는 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회사 생활에 대한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다가올 용기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얼마 뒤에 발렌타인데이가 되자 저는 그에게 초콜릿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를 선물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그는 제게 장미꽃 한 다발을 주었어요. 꽃다발 안에는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제게 속마음을 들킨 이유로 진지하게 고백을 하려고 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저도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으니 저희들은 연인이 되어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2년이 넘게 연애를 했는데 그는 이상하게 제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게 그에게 언제 결혼을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집안 형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주 가난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서 누나와 여동생까지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어. 그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가난 판정을 받고 그가 초등학생일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엄마는 3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이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준 건 많은 빚뿐이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에셋을 키우면서 살기도 벅찬데 빚까지 떠안았으니 그의 엄마가 겪어야 했을 고생은 보지 않아도 알만했어요. 내가 가진 게 워낙 없어서 송이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차마 하기가 힘들어. 나하고 결혼하면 송이가 돈 때문에 고생할 게 불을 보듯 뻔해. 그래서 송이를 내 여자를 만들고 싶지만 그건 내 욕심일 뿐이고 우리가 결혼할 일을 생각하면 결혼이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저와 결혼하는 게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누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돈이 없어서 학교를 힘들게 다녔고 밥을 굶은 적도 있었고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에게 엄마가 쩔쩔매면서 비는 걸 수도 없이 보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아내만큼은 돈이 없어서 고생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생각만큼 돈을 모으지 못해서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그것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우리 집도 오빠 집처럼 가난해. 그래서 돈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 오빠와 결혼하면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게 될 거라는 기대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데도 결혼하자는 말을 못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한 건 오빠와 내가 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제 말을 들은 그는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송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까짓거 돈 없으면 어때?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사랑은 우린 넘치도록 가지고 있잖아. 사랑해.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제게는 좋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 남편에게 들어서 제 친정이 그다지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는지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어휴, 기왕이면 돈이 좀 있는 집안의 여자를 물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똑같이 돈이라고는 없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하다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저를 대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한술 더 떴어요. 아니, 오빠가 어디가 모자라서 저런 찌질한 여자하고 살려고 들어. 지금이라도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어때? 손 아래 시누이는 대놓고 남편에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했어요. 손이 시누는 은근히 제 편을 드는 척하면서 보기 좋게 저를 깔아뭉갰어요.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겠니? 사실 우리 집안도 내세울 건 없잖아. 이런 집안에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겠지. 그런데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서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모든 걸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손이 시누이의 이 말은 아주 무서웠어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결혼 준비를 대충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던 겁니다. 저는 두 시누이와 시어머니 앞에서 마치 품평회에 나온 상품처럼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기분은 솔직히 정말 더러웠지만 절대 내색을 할 수는 없었고,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에도 그저 웃으면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 형편도 어려운데 예물이나 예단은 생략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하고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예단비는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는 다른 건 모두 생략해도 예단비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셨어요. 서로 예물과 예단을 생략하면 당연히 신부가 신랑 측에 보내는 예단비로 생각하는 게 맞는 법인데, 시어머니는 그렇지가 않다고 우겼습니다. 예단비라는 건 말이다, 일종의 성의 표시 같은 거야. 앞으로 내가 시댁에 잘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성의 표시를 생략하는 법은 없는 거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시누이 둘이 제 말을 가로막고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엄마 말이 맞아. 예단을 안 해도 예단비를 줘야지. 어차피 그게 어디 가겠어. 오빠 신혼살림에 미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손 아래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한 통속이 되어서 예단비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예단비 액수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게 해줬으니 1,000만 원은 내놔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서로 주고받는 예물은 전부 생략하자고 하면서 예단비는 굳이 챙겨받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예단비를 받아서 팔자를 고칠 일이 있는지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니 시어머니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남편은 제게 눈치를 보내면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시댁에서 나온 다음에 남편은 제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여자들뿐인 집안에서 엄마와 누나, 여동생이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그래. 당신이 이해를 해.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여자들밖에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성인이 된 그는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손이 시누이는 철이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사야만 했고 그걸 사지 못하면 며칠 동안이나 울어서 보챘다고 해요. 손 아래 시누이도 철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어려운 집안 형편은 생각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직장을 구해서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데도 손 아래 시누이는 백수로 지내면서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고 늘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여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자 집안을 꾸려가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맡기고 살림을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 혼자 벌어서 새 여자를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다고 했어요. 여보,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걸 망설였던 거야. 미안해. 우리 집안 여자들이 너무 염치가 없지. 모두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동안 편하게 살아서 그래. 남편은 남자로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엄마와 경제적으로 무능한 시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 몰랐어. 지금부터 그 짐을 나하고 나눠서 지자. 나도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해서 당신 마음 어떤지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제 말에 남편은 감격을 했는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친정엄마도 처음부터 시댁과 맞서지 말고 다소 제 생각과 안 맞는 것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모아두었던 1,000만 원을 예단비로 제게 주셨습니다. 엄마는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주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어요. 무슨 돈이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지. 엄마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제 결혼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10년 만기 적금을 들었고 매달 10만 원씩 모으셨다고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돈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모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엄마는 그 통장을 제게 주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부모가 못나서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못 해주는구나. 미안하다. 가난이 원수야. 엄마는 끝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가슴속에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치밀어 올라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게 적은 액수였지만 제게 그 돈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예단비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시누이들이 제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시누이들을 만났는데 시누이들은 화가 났는지 상기된 표정으로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게도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제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올케, 우리한테는 돈 안 주는 거야? 형님, 예단비는 이미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그건 엄마한테 주는 거고 명색이 하나뿐인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도 옷은 한 벌씩 맞춰서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씩만 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아주 싸게 해주는 거야. 큰 시누이는 아주 큰 인심을 쓰듯이 말을 했어요. 큰 시누이는 2년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돌싱이었어요. 그녀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중에 그녀가 이혼을 당한 기막힌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게 들려준 말에 따르면 큰 시누이가 남편과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큰 시누이의 사치와 낭비 때문이었다는 말만 했어요. 남편은 그냥 그 정도만 알아. 좋은 일도 아닌데 누나에 대해서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저도 큰 시누이의 행동거지를 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혼을 당한 결정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말한 대로 시작부터 사소한 일로 시댁과 마찰을 일으키기는 싫어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에게 200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남편은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부 시누이들이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축의금 관리를 시누이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전 상식을 벗어난 시누이들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시댁에 들어온 축의금은 당연히 남편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돈을 자기들 생활비에 쓰겠다고 낼름 가지고 가는 시누이들의 뻔뻔스러운 태도와 그러라고 허락해준 남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쌓였던 시댁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 바보야? 당신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왜 시누이들이 가져가는 거냐고. 신혼 시작하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빠듯한 형편 알면서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축의금을 가로채 가다니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로채 가다니. 누나랑 동생이 도둑이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축의금을 가져가라고 허락해 주는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야. 됐어. 누나랑 동생 돈 밝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 그런 일로 싸우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 아, 정말 부처님 나셨네. 그렇게 물러터져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남편 웬만해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과 맞서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고만 들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하는 문제로 시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그 돈으로 자기들이 사는 시댁에 리모델링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세금의 대부분은 제가 마련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갚느라 형편이 빠듯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으로 자기들 집을 고쳐서 같이 살겠다니.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저희 부부에게 얹혀서 살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분가를 해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시누이들이 자꾸만 같이 살자고 성안을 부린 통에 나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어차피 한 식구인데 번거롭게 따로 집을 얻어서 살 필요가 있니? 좋아요. 그러면 이 집을 수리하는 비용은 어머님이 내세요. 뭐야? 지금 나한테 돈이 없다고 몇 번을 말했니? 그리고 네가 가진 전세금이면 이 집 수리비를 하고도 남는데 시댁에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며느리를 집에 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살면서 집안일이며 다른 모든 걸 저한테 시키면서 부려먹을 궁리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짐작은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결혼 후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고 모든 걸 저한테 다 시켰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 저를 도와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에 시어머니와 둘이나 되는 시누이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니 저는 매일이 힘들고 고단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회사도 안 다니면서 집안일은 손을 놓고 놀기만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서 시누이와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애 가진 임산부한테 매일 퍼질러져서 빈둥거린다니 그게 할 소리예요? 제가 애를 낳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애를 봐주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어요. 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손주는 자기 손으로 키우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로서는 걱정을 하나 더는 셈이었죠. 곧 복직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선뜻 나서지 않았으면 애를 맡아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네요. 그러다 백수로 지내던 작은 시누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녀도 돈을 버니까 매달 얼마라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따로 나가서 살지 않고 저희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생활비를 분담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시누이는 10원 한 장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일은 첫 월급을 받은 작은 시누이는 큰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사오면서 제 선물만 쏙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 언니가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걸 깜빡했어. 어떻게 미안해요 언니. 집안 청소부터 설거지에 빨래까지 소처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정작 챙겨줘야 할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저는 작은 시누이에게 정색을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앞으로 월급 받으면 얼마라도 생활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시누이는 적금도 넣어야 하고 앞으로 결혼할 자금도 모아야 해서 여유가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한테서 빌려간 돈이라도 갚으라고 했어요. 백수로 지내는 동안 작은 시누이는 수시로 제게서 화장품이나 옷을 사야 한다면서 여러 번 돈을 빌려갔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정색을 하면서 언니 나는 언니가 나한테 용돈을 주는 건 줄 알았다고요 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어진 저는 작은 시누이와 말다툼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달려나와서는 작은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작은 시누이 말만 듣고 저만 몰아세웠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만 들리니 어떻게 된 일이냐? 아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더니 성질 사나운 며느리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럽네. 어머니 왜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못해드린 게 뭐가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살림도 제가 다 하고 시누이와 어머니 용돈까지 챙겨드렸는데 왜 저만 잘못했다고 하세요? 시끄럽다. 시집을 왔으면 시엠이 잘못이고 시누이들 보살펴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들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몸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자주 부딪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나 시어머니와의 의견 대립이 생겨서 다투게 되면 그래도 시댁에서 기댈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기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전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참으라는 말만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둘 다 제멋대로라고 했어요. 특히 큰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쓰고 발악적으로 울어댔고 학교 다닐 때는 부잣집 애들처럼 좋은 옷과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버는 돈을 모두 쇼핑하는 데 탕진하고 생활비를 조금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큰 시누이의 사치와 낭비벽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큰 시누이가 이혼을 당하고 결혼에 실패한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큰 시누이가 남편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혼 후에 큰 시누이는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모든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답니다. 경제권을 빼앗긴 시누이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너무도 갖고 싶었던 명품백을 샀고 남편에게는 친정엄마가 사준 거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났고 남편은 화가 치밀어서 시누이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던 차가 횡단보도에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길을 건너던 엄마를 치었던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연세가 있어서 척추와 목을 삐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입원비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이 되어서 엄마에게 자식된 도리로 뭐라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얼마간의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그걸 한 시어머니는 딸은 출가 외인인데 자기 친정에 돈을 갖다 준다고 말하면서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왜 그런 말을 시어머니에게 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것도 이해를 못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을 하겠다면서 큰 시누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저만 믿고 결혼식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큰 시누이는 남편 될 사람에게 자기는 초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라고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올케가 알아서 때깔나도록 예물이며 결혼식 준비 신경 써서 해줘. 큰 시누이는 혼수며 예식 준비에 필요한 돈을 전부 남편과 제게 떠넘겼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남편을 졸라댔어요. 남편은 큰 시누이를 시집 보내야 우리가 편하다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당신도 지금까지 겪어봐서 알잖아. 누나가 이 집에서 나가야 우리가 편해진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자. 남편은 큰 시누이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자고 했어요. 큰 시누이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시어머니에게 거액의 비상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제게 늘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저는 염치라고 전혀 없는 시댁 식구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고 상견례 자리에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와 남편만 가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데리고 가는 게 모양새가 나을 거란 생각이 드셨어요. 서로 덕담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어갈 때 사돈은 일찍 혼자가 되셔서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겠다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그래도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기회를 보다가 큰 시누이의 시부모와 예비 남편이 보이는 앞에서 그녀가 돌싱이란 사실과 그녀의 친정이 얼마나 돈이 없는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는 딸을 재혼시키려고 며느리인 제게 사채비까지 내라고 강요했다는 말도 해버렸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얼굴이 귀미까지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고 사돈과 큰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큰 시누이도 자기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작정을 하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려서 자기 신세를 망치려고 드는 거냐고 난리를 떨어댔어요. 저는 침착하게 제가 했던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남편과 저 몰래 모아둔 돈이 있는데 왜 비밀로 했냐고 따졌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자기 돈을 쓰는 건 아깝고 며느리인 제 돈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따졌던 거예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나와 여동생만 챙기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꾹꾹 참아왔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아들을 속이고 돈을 감추고 빚을 내게 만들다니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기 결혼으로 고발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남자는 큰 시누이의 말만 믿고 시누이 친정의 재산이 제법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노리고 결혼을 하려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속빈 강정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걸 알았으니 파혼은 당연한 순서였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시누이 둘을 분가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혼하고 남편과 갈라서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등쳐먹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독립해서 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에게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시누이들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숨겨둔 비상금으로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서 시누이들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알턴이가 쏙 빠진 것처럼 시원했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치만 살피면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불편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들과 같이 살겠다고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제게는 차마 말 못했지만 남편에게는 가끔씩 생활비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도 이제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야. 엄마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과 아내가 더 소중해. 지금까지 엄마와 누나 그리고 여동생한테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이제부터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 남편은 여전히 자기에게 빌붙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요. 저도 그들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딸들에게 얹혀서 살아야 하는 시어머니의 처지가 딱해서 남편 몰래 매달 작은 돈이지만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주는 돈을 아주 고맙게 받고 계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5세 여성입니다. 저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가슴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가진 걸 모두 내줬는데 남자들은 제 몸과 돈까지 모두 챙긴 다음에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남자라면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지만 두 번째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재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한 건 남편의 외도 말고도 시어머니가 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제게 했는데 어떤 거짓말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 2번씩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되었는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용사가 된 건 엄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미용실이 저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미용실 일로 바빠서 저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면 엄마의 미용실에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엄마가 동네 아줌마들의 머리를 해주는 게 신기해서 엄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엄마의 미용실은 그야말로 동네 장사여서 그 동네에 사는 아줌마들이 손님들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미용실은 동네 사랑방처럼 늘 아줌마들이 모여서 머리를 하지 않더라도 커피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엄마의 가게로 향했고 거의 매일같이 아줌마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워낙에 남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줌마들이라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가장 흥미를 가지는 따끈따끈한 뉴스는 다른 아줌마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누군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엄마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제법 좋아서 가사 시간에는 바느질이나 재단을 아주 야무지게 잘한다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썰미가 좋아서 엄마가 머리를 마는 걸 몇 번 본 다음에는 그럴듯하게 흉내를 낼 정도가 되었어요. 아줌마들도 제 솜씨를 인정해서 어휴 우리 선애도 나중에 미용사 시켜. 눈썰미가 좋고 손이 맵고 야무진 게 엄마보다 머리는 잘 말겠어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농담 삼아서 그럼 이번에는 태경이 엄마 머리는 선애가 한번 말아봐라 라고 하면 그분은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아무리 제 손기술을 인정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 머리를 제 실험 대상으로 내놓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엄마도 진지하게 미용사가 되는 게 어떠냐고 말하셨어요. 선혜 너는 미용사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네가 나중에 내가 하는 미용실 물려받았으면 한다. 나도 미용사 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저도 몇 년 동안 봐왔던 거라서 아줌마들이 흔히 하는 뽀글이 파마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진 않았어요. 기왕 시작하면 미용계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3이 되어서 이제는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해야 할 때가 되자 저는 엄마와 진지하게 상의한 끝에 전문대학의 헤어 디자인과에 진학해서 본격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여러 곳을 알아본 다음에 이름이 알려진 대학에 진학해서 헤어 디자인에 관한 기술과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미용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헤어커트와 파마만 할 줄 알면 되었지만 저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목표였어요.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도 멀고 험난하기만 했어요. 저는 2년간 공부를 하고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따고 지도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유명 헤어샵에서 수습 직원으로 일하면서 헤어 관리와 트리트먼트에 대한 실무를 익혔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저는 수습 딱지를 떼고 정식 디자이너가 되었고 3년이 더 지나자 저는 실장급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인에 관한 모든 것에 자신이 생기자 엄마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아줌마들 머리 해주는 것보다 최신 유행이 모이는 중심가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인정받는 헤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만의 헤어샵을 차리게 해줘. 저는 엄마의 뒤를 이어서 아줌마들의 사랑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만의 헤어샵을 차려서 독립하겠다고 했어요. 네 생각은 알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손해가 너무 크잖아. 중심가에서 헤어샵을 하려면 몇 억은 그냥 깨질 텐데 말이야. 게다가 새도 엄청 비싸잖아. 엄마는 제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부터 걱정하셨어요. 저는 사업이란 원래 돈 아니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법이죠. 일단 부딪혀서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를 설득해서 투자를 받고 저도 대출을 내서 헤어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모든 일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연히 들렀다 제가 해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찾아오는 아가씨들과 부유층 사모님들도 생겨나서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후배 중에서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를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제 헤어샵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아가씨가 제 헤어샵에 들어와서 주저하다가 제게 머리 손질을 부탁했어요. 제가 중요한 오디션 보러 가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성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여서 아무 곳에나 맡기고 싶지는 않고 꼭 선생님이 해주시는 헤어스타일을 받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곧 촬영에 들어갈 영화의 오디션을 보러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배우 지망생들이 낯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3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미용 업계에서 저는 나름 전문가로 입소문이 나 있어서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그녀의 스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키도 훤칠했고 얼굴 라인이나 이목구비가 은은한 동양적인 미인이어서 배우로는 아주 좋은 외모를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왔어요.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받기로 하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줄게요. 저는 꼼꼼하게 살펴서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로 헤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도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다시 들릴게요. 그녀는 활짝 웃으면서 들뜬 마음으로 나갔고 일주일 뒤에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는데 왠지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디션이 결과가 안 좋았나 봐요. 네, 떨어졌어요. 여기 돈 받으세요. 그녀는 돈을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죠. 돈은 성공한 다음에 받겠다고. 아직 성공 못했으니까 포기는 없어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녀는 감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전속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촬영을 나가거나 오디션을 보러 갈 때면 항상 제 헤어샵에서 무료로 헤어 관리와 메이크업까지 풀세트로 받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몇 년째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 운이 트이지 않아서 엑스트라 같은 역할만 하면서 일당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와 친해져서 친동생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같이 술도 마시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어요. 언니, 난 아무래도 연기자로는 부족한 모양이야.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정말 지쳐. 윤희야, 조금만 더 기운내. 내가 연예인들 많이 봐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너 분명히 연기자로 크게 성공할 거야.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언니,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윤희는 제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곤 했어요. 저는 그런 윤희에게 가끔씩 용돈도 찔러 넣어 주었어요. 그러다 제가 한 말이 딱 들어맞아서 보잘것없던 무명 배우였던 윤희는 운이 좋아서 주연급 조연으로 출연한 영화 한 편이 빅히트를 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그녀에게 작품 계약을 하자고 줄을 서게 되었고 윤희는 대형 기획사와 전속 계약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공한 윤희는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제게 빚진 걸 갚겠다고 하더니 거에게 수표를 내밀었어요. 그동안 언니한테 빚진 거야. 정말 고마워 언니. 윤희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야,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배우가 되는 걸 포기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흥업소로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있는 거 모두 언니 덕분이야. 윤희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저의 미용실에 대한 입소문을 톡톡하게 내주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타급 연예인들도 몇 명이 저희 미용실 단골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방송에도 저의 헤어샵이 소개되었고 그때부터 장사가 장난 아니게 잘 되면서 지점도 내게 되었어요. 저는 남다른 성경지면 덕분에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 헤어샵에 들린 윤희와 저는 같이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윤희는 제게 사귀는 남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남자라, 나도 이제 30 넘겼으니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애인이 없어. 난 비혼주의는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헤어샵 일만 하다 보니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언니, 그게 정말이야? 언니가 말로만 듣던 천연기념물 수천여란 말이야? 세상에. 그래, 맞아. 연애라고는 해본 적 없으니 당연히 30을 넘기도록 남자 경험도 없어. 나 지금까지 언니한테 남자가 있는 줄만 알았지 뭐야. 그럼 언니, 내가 정말 괜찮고 멋진 남자 하나 소개해 줄게. 윤희는 며칠 뒤에 진짜로 제게 남자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눈에 띄는 외모였어요. 그는 윤희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남자 연예인들을 봐왔지만 이 남자처럼 잘생긴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아주 매혹적이었고 감미로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첫 데이트를 마쳤고 윤희를 통해서 그도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어요. 간간히 영화나 드라마의 조연으로 나오긴 했지만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데이트를 하면 제가 돈을 냈어요. 선혜야, 늘 너한테 데이트 비용을 내게 해서 미안해. 나하고 친한 감독님이 계시는데 다음 작품은 꼭 나를 주연으로 쓴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게만 되면 너한테 신세진 거 전부 갚아줄게. 저는 윤희에게 그랬듯이 남편에게도 조바심 내지 말고 앞만 보고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어요. 뒷바라지는 제가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했죠. 저희들이 만나서 연애를 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비록 장래가 불투명했지만 남편의 가능성을 믿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선물로 남편의 차부터 바꿔주었어요. 남편은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최신식 고급 승용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부터 신발과 액세서리까지 최고급으로 맞춰 주었어요. 헤어와 미용은 당연히 제가 전담하게 되었죠. 배우란 외모와 품격으로 말하는 직업이니 깔끔하고 고급지게 차려입어야 감독님들 눈에 띄는 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코디 겸 매니저 노릇까지 충실하게 했어요. 남편과 같이 다니면 지나가는 여성들이 남편을 쳐다보며 어머 너무 잘생겼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짜릿하고 뿌듯한 느낌이 마음속에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멋지고 잘생긴 남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선혜야, 남자나 여자나 예쁘고 잘생긴 것들은 하나같이 인물값을 하는 법이야. 그러니 네 남편 간수 잘해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100번을 양보해서 네 남편을 한눈 팔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남편의 주위에는 여자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같은 드라마에 같이 출연했던 여자 배우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든지 해줬고 수입이 불규칙한 남편을 위해 한 달에 용돈으로 몇백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감독이나 PD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원하는 돈을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저한테서 받아가고 재밌는 다른 년하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를 해준 줄 알아? 우리 당장 헤어져. 여보, 이제 곧 주연급으로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혼하면서 사생활이 방송에 노출되면 치명적이야.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다른 여자 안 만날게. 정말이야. 하늘에 맹세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애원하며 이혼만은 제발 참아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여자인 제 마음은 약해졌어요. 그래, 누구나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어.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하면 우리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그래,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한 번은 참고 모른 척 넘어가 주었어요. 몇 달 뒤에 남편이 출연한 영화는 대박은 아니었지만 제법 성공을 거두었고 남편은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니 다시 바람을 피운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윤희가 저를 찾아와서 남편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말해주었던 겁니다. 언니, 준규 선배 그 인간 완전히 쓰레기 같은 놈이야. 어떻게 바람 피우다가 언니한테 들켜놓고도 또 다른 년이랑 눈이 맞아서 동거를 하다니. 내가 알아듣게 말해봤는데 소용이 없네.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윤희의 말을 듣고 저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윤희가 말해주지 않았어도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방 촬영을 핑계로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온다곤 했지만 남편이 출연하는 작품의 감독님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윤희와 그 감독님이 친분이 있어서 몇 번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감독님은 원래 섭외해두었던 지방의 야외 촬영 장소가 기습호우로 침수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해져서 급히 다른 촬영지를 찾아보느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촬영을 쉰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촬영이 없는 일주일 동안 내연녀와 같이 지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작품 촬영만 끝나면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희가 먼저 말을 꺼낸 겁니다. 윤희는 남편의 가까이에서 그가 여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다니는지 자세히 봐왔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러 여자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했어요. 술자리에서도 동료 여배우들과 거침없이 진한 스킨십을 해서 윤희가 자주 남편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후배인 윤희의 말에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 몰래 동거를 하는 걸 알아채고 진지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선배,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동안 선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모두 언니가 물질적으로 모든 걸 바쳤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배우로 성공했다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년하고 놀아나? 지금이라도 그년이랑 바람피는 거 그만두면 내가 언니한테 말하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당장 그년하고 정리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윤희에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남녀관계는 제3자가 나서는 게 아니야. 네가 아직 결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너도 결혼해봐라. 내가 왜 바람피는지 금방 알게 될 테니까. 네가 마누라한테 일러 바치든 말든 난 상관 안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남편은 아주 배짱을 부렸고 그런 적반하장 같은 태도에 화가 난 윤희가 제게 모든 걸 말해준 겁니다. 윤희는 남편이 지금 경기도의 내연녀 집에 같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윤희와 같이 경기도의 남편 내연녀 집으로 갔습니다. 불륜의 현장을 들켰는데도 남편의 반응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불륜을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줄 테니 조용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이 성공하도록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이제 성공도 했고 예쁘고 늘씬한 애인도 생겼으니 저를 단물 빠진 껌 취급하면서 뱉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저보다 윤희가 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쌍욕을 하면서 대들었어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자식아, 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너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아. 앞으로 나를 후배로 생각하지도 마.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을 마음껏 해주고 따귀를 올려붙인 다음에 미련 없이 갈라섰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저는 몇 년 동안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남자들이 제법 있었지만 모두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을 만난 뒤로 저는 잘생긴 남자에 혹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번지르르한 인물값을 하는 전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저는 이상하게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눈이 가지를 않았어요. 전 남편 때문에 남자의 외모를 보는 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남자를 사귄다면 돈은 없어도 좋으니 훤칠한 키에 잘생긴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30 후반에 잘생긴 연하의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나 연하였고 초혼이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전 남편과는 다르게 돈도 많았고 젊고 잘생겼어요. 그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남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거죠. 사업을 하는 그는 지인의 소개로 제 헤어샵을 알게 되었다고 했고 제가 해주는 헤어가 마음에 든다고 한 달에 2번씩 고정적으로 들렸어요. 그는 멋진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 은근히 자기가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걸 과시했어요. 그는 수시로 명품 가방이나 비싼 화장품을 선물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의 경쟁력과 외모에 푹 빠져갈 때쯤에 그는 제게 사랑을 고백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재혼한 뒤에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날벼락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을 했어요. 너도 이제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되었으니 알 건 알아야겠지. 우리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빚만 10억이 넘는다.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저는 넋이 나가버릴 지경이었어요. 네? 어머님, 빚이 얼마라고요? 전 믿어지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되물었는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빚이 10억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옆에서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분명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게 여보,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우리 집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나가는 갑부였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 폭삭 망해버렸어.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눈물겨운 사연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인물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컴퓨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일궈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시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셨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든 경영권을 가진 사장인 시아버지가 별다른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시아버지의 동업자였던 부사장이 잘 나가던 회사를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회사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도망을 가버렸다는 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과 채무자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있는 대로 다 팔아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겨우 끄고 회사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친 부사장을 대신해서 남편이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지만 아직도 남은 부채가 1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입만으로는 빚을 갚기에 역부족이어서 시어머니도 나서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기가 막혔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돈을 물쓰듯이 펑펑 썼던 거야? 그건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 내가 빈털털이란 걸 알면 당신이 나를 쳐버릴 것 같아서 돈이 있는 척 했던 거야. 미안해. 전 그제야 남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완전히 똥 밟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인 제게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저도 빚을 갚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든 이제 와서 어쩌겠니? 너도 헤어샵에서 나오는 수입은 이제부터 전부 나한테 가져오느라. 내가 듣기에 네가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던데 맞지? 아, 네,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 나도 식당을 해서 얼마 되진 않지만 보태고 있고 네 남편도 매일같이 죽어라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만 도와준다면 3년 안에 빚은 전부 털어버릴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3년 동안 제가 버는 수입의 전부를 빚을 갚는 데 쓸 거니까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더욱 난감한 건 이미 혼인신고도 한 마당에 시댁에 제가 모르던 엄청난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처음부터 빚에 대해서 제게 말하지 않고 속인 건 괘씸했지만 좋게 생각하면 저라도 배우자에게 빚이 많다는 말을 선뜻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버는 돈만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식구끼리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가족들 중에서 제가 수입이 가장 많았으니 제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와서 빚 때문에 결혼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 눈 딱 감고 3년만 고생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길다면 길지만 3년은 정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전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 결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렸을 정도니까요. 온 식구가 힘을 합치면 까짓거 10억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보, 결혼 전에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마 내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도 결혼했을 리도 없잖아. 남편의 말은 맞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남편에게 10억의 빚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혼하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면 전 아마 파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여자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좋아,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우리 같이 노력하자. 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나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돼. 만약 한 번만 더 당신이 거짓말하다 들통나면 바로 이혼이야. 알았지? 그래,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여보. 저는 매달 헤어샵의 수입을 정산해서 수익금은 전부 시어머니에게 입금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서 돈을 받으면 형식적으로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제가 주는 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빚을 저만 갚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매달 제게 요구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기만 했어요. 얘야, 이번 달에는 이자가 더 붙어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200만 원만 더 보내라. 어머니, 이미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보냈는데 어떻게 돈을 더 보내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급하니까 어서 200만 원 마저 보내. 시어머니는 마치 제게 막힌 돈을 찾아가는 것처럼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액수를 송금해줘야 했어요. 저는 한 번씩 조심스럽게 빚은 잘 갚아나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 알아서 하고 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잘 알아서 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저도 매달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또 남은 빚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넌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 빚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빚을 갚아나가는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자기를 못 믿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말은 못하고 그저 매달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헤어샵의 모든 수입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저의 불화는 다른 데서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낭비벽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쇼핑 중독이라고 생각될 만큼 시간이 날 때마다 홈쇼핑을 보면서 물건을 사들였어요. 대부분은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쇼호스트들이 하는 말만 믿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백화점 명품 매장의 VIP 고객일 정도로 옷이며 가방, 구두 같은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갚아야 할 빚도 많은 상황에서 매달 많은 돈을 사치품이나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는데 쓰고 있으니 저는 짜증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래서 빚도 많은데 씀씀이가 너무 헤프신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셨어요. 아니, 그럼 빚이 있다고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거치고 거지꼴로 다녀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형편이 어려울수록 잘 차려입고 다녀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법이야. 넌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쓰든 나를 믿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 제가 언제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라고 했어요? 빚이 많으니까 우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쇼핑을 조금만 줄이라고 한 거예요. 보자 하니까 어디서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어. 빚이 많은 거 누가 모르냐? 빚을 갚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입 다물고 돈이나 가져와. 전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태도가 늘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참견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자주 의견 충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명품들을 모두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팔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발대발하면서 제 뺨을 때리면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게 미쳤나? 네가 뭔데 내가 사놓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해? 지금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어머니, 이제 돈 낭비 좀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도 빚을 갚고 나면 빠듯한 살림인데 매달 어머니가 쇼핑으로 낭비하는 돈이 얼만지는 아세요? 입 닥쳐 이년아. 어디서 눈가를 똑바로 뜨고 시애미한테 대들어. 시어머니는 제게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뺨까지 때리고도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듣고 뺨까지 막으더니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분하고 억울했어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저 돈 가져다 주는 기계처럼 살 바에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참으라고 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힘든 거 내가 잘 알아. 엄마가 성격이 워낙 독신적이고 직설적이라서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어떤 때는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우리 1년만 더 참자. 나도 죽어라 노력하고 있으니까 1년 뒤면 우리 빚에서 해방되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 수 있어. 남편의 간절한 설득에 저는 마음을 풀었어요. 그래, 1년만 더 해보자. 곧 끝이 보이겠지. 그러면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바칠 일도 없어질 거야.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전부 털어놓았고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니 마음은 조금 풀려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듣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남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현이 우리한테 빚이 10억이 아니라 재산만 20억이 넘게 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당연히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겠지. 그동안 전현 빚을 갚는 줄 알고 가져온 돈만 해도 몇 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입 조심하고 엄마가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쇼핑은 좀 그만해. 그것 때문에 전현이 눈치채면 어쩌려고 그래.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쇼핑이 유일한 취미인 거 너도 알잖아. 난 근학으로 사는데 어떡해.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없으니까 깔깔거리면서 제가 매달 수천만 원씩 가져다 줘서 자기들 재산이 팍팍 늘어나고 있다고 좋아서 죽으려고 했어요. 전 기가 막히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에 분해서 치가 떨렸어요. 사업을 하던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건 맞지만 동업자가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회사는 남편이 물려받아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물려준 20억이 넘는 재산도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돈에 눈이 먼 남편은 제가 잘 나가는 헤어샵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는 수입을 전부 가로채려고 있지도 않은 엄청난 빚이 있는 것처럼 저를 속이고 매달 돈을 받아갔던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3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돈을 갖다 바쳤던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는 멍청한 호구였던 겁니다. 그런 병신 같은 호구로 3년을 속아서 살았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 재산을 철저하게 감춰두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시어머니는 호화사치품을 사면서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저는 그때부터 저를 병신 취급하면서 가지고 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복수를 해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모른 척하고 매달마다 돈을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부러 빚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남은 빚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를 더 갚으면 되는지 제게 말해주었는데 전 그걸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하고 저를 속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고 제 돈을 가로챘다는 증거들을 더 확보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기획실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간부를 제가 만날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회사에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회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남편하고 해야지 왜 저하고 말해야 하는 걸까?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난 기획실장은 제게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남편과 낯선 여자가 모텔로 보이는 방 안에서 관계를 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망한 사진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사모님도 이제 사장님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똑똑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건 몇 달 전이라고 했어요. 매 분기마다 결산이 맞지 않아서 누군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장부를 조작하는 것 같다고 남편에게 보고를 했는데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조금 썼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회사 공금에 손을 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기획실장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 정도가 계속 심해졌다고 했어요. 회사는 사장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엄연히 투자자들이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금에 손을 대선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획실장은 흥신소에 의뢰해서 은밀하게 남편의 뒷조사를 했고 남편이 내연녀와 즐기느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은 곧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남편을 공금 횡령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바람을 피운 남편과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도저히 구제불능이 인간 쓰레기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저는 역대급 복수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기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자 코웃음을 쳤었어요. 내가 돈을 억지로 빼앗아 갔냐? 전부 네가 자진해서 돈을 줬잖아. 그런데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지랄을 떨어?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에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요. 아무리 우겨도 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간 건 사실이니까요.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설치던 시어머니는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저한테서 받은 돈 모두를 돌려줄 테니 소송을 취하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여자에 빠져서 회사 공금에 손을 댄 남편은 구속이 되었고 긴 소송 끝에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제가 줬던 돈을 모두 되찾았고 남편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와 3년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잃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도 식당이 남아있으니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좋아하던 명품 쇼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모두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자신의 욕심을 탓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남자라면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던 전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댔다가 그것이 크게 기사화되면서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구속되었던 저의 2번째 남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역시 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퇴출당하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네요. 누구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 마련이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헤어샵을 찾은 무명 배우들의 헤어를 만져주면서 지금은 비록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언젠가는 밤하늘의 별보다 밝게 빛나는 보석처럼 크게 성공할 날이 올 거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